선거가 시작된 이후에 아직까지 충청권 행보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단국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천안에서 먼저 만나고 오늘 충청권 행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정책들 앞으로도 설명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20대와 30대에서는 견고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젊은 중도 보수 세력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개혁 보수 세력의 세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미래지향적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표 방지 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표심을 정하지 못한 그런 중도 보수 진영의 장년층, 고연령층에서도 이 젊은 세대의 행보에 동참을 해주시면은 대한민국 정치권이 이번 대선에서 크게 요동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는 후보 이준석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김용태 위원장이 후보님 다시 만나겠다고 다시 말했는데 만나실 생각은 여전히 없으신가요? 김용태 위원장이 저한테 원래 매주 한 번씩은 잡담하려고 연락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별다를 게 없지만 김용태 위원장이 자꾸 언론에다 저한테 연락했다 그러던데 제 핸드폰엔 연락 온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착각하고 있나 그 사이에 제 전화번호를 까먹었나 어떻게 된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예. 충청 지역은 패스트푸드 성과를 많이 받거든요. 충청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특별한 뉴스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준수도권으로서 지역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고 그를 통해 가지고 많은 실제 공약들을 정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2022년 대선 지선 때는 지역 발전, SOC 위주로 많은 공약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엔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SOC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해서 장밋빛 전망만 주는 것이다. 그런 매표 행위와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화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서 노무현의 꿈과 박근혜의 소신을 이어가지고 저 이준석이 행정수도의 명품 집무실과 국회 이사당을 통합해서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정체성 자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연구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그 대전에 사는 과학기술 연구인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 그래서 연구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대한 너무 그런 어떤 SOC 공약이나 이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충청 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공교롭게 제 지역구인 동탄과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 계획 같은 것들이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동탄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지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노선에 대해서 다른 변경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동탄역까지 다이렉트로 이어져서 수서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노선이 청주공항과 연계되면은 그것은 아마 청주공항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청주공항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은 다양한 국제 노선이 취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충청도 지역에 4개의 이제 광역단체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라고 하면 대구에서 대경선 철도가 운영되는 것처럼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여유가 있는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역사신설 등만으로 공사비를 최소화하고 충청도 남북부 또 대전 이런 곳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대경선의 성공 사례처럼 저는 충청권에서도 일반 기존선을 활용한 그런 광역철도망 확충에 있어서는 재원 마련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SOC 공약에 큰 비중을 두진 않지만은
대전과 세종의 연계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과학 수도와 행정 수도를 연계하기 위한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계획의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 추진은 제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뒤집어도 항상 국회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그런 일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을 요구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을 중단하라라는 의견을 누차 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그 암군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던 군인을 오히려 항명수괴라는 해괴한 죄목을 들어가지고 그 명예를 벗겨내려고 한 것에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아직까지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고, 법원이 모든 재판을 신속하게 되는 건 맞지만 특히 박정훈 대령의 명예는 신속하게 회복해 주실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네. 저는 어느 시점에나 티핑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탄 선거에서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와 최종 득표율이 큰 차이가 났던 것처럼 지금 이제 김문수로 이재명 후보에 견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이가 있는 전통적 보수층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보다도 거기서부터 확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김문수 후보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인지 저는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제 젊은 세대가 확장성을 가지고 지지해 나갈 수 있는 저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시면은 그래야 이번 선거 분위기 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젊어서 안 돼, 이런 말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40살의 이준석이 너무 젊어서 안 된다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74세의 김문수 후보라는 겁니까? 40세의 대안이 74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젊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판가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제에 대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항상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있던 시기에는 정치 지도자가 좀 흰소리를 해도 그래도 사실 대한민국 우상향했었겠지만은 지금은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 하나하나 할 때마다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 가서는 이런 소리하고 저기 가서는 이런 소리하고,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에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대주주나 경영진이 아니면은 다른 외부 세력이 불합리한 판단을 하도록 기업에게 뭔가 압박을 하는 것을 막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부산에 가가지고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기업에 해당하는 HMM이라든지 어젠 보니까 SK해운 등의 회사까지 검토하고 있던데 이런 회사들의 본사를 옮기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나중에 가가지고 그게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하라고 발뺌할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협의였습니까? 반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H&M이든 SK해운이든 부산의 본사를 가져가는 것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그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내가 어떻게 강제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할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의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려던 사람들도 투자를 주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경제는 물이 흐르듯이 세제 정책이나 규제를 조정해가지고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아직도 관주도 개발을 하겠다, 관주도 경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엊그제 통계청 발표 보면 청년층 고용률 4년 만에 최저치 찍었는데 대통령 되셨을 때 청년 취업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 방안이 있어요? 실제로 청년 취업률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만 건드리겠다고 하면은 보통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뭐 공공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왕창 늘리겠다고 공약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비효율을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청년이 어떤 기업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규제 같은 것이 막아서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은 청년들이 새 출발을 할 때, 첫 출발을 할 때 거기서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기발표한 정책 중에 든든 출발 자금과 같은 정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청년 한 사람이 만약에 대학이나 이런 것보다 만약 창업이나 이런 걸 선택한다고 했을 때 자기 개발한 창업을 선택했을 때 대출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없이 대출로 최대 한 5천만 원 정도까지의 출발 자금을 가질 수 있는 저리 신용대출 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 본인이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젊은 세대에게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남대학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주 전남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인재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전남대학교인 만큼 제가 생각하는 광주 전남의 미래와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어느 정도 합치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저도 더 좋은 의견들 받아가지고 지역 공약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부산에서는 뭐 데이터나 금융 이런 걸 짚어주셨고 예. 충청에서는 뭐 SOC 집중이 있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좀 어떤 분야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모빌리티에 있어가지고 호남 지역에서 중점 투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지스타 학생들도 얘기하듯이 그게 간판이나 아니면 광고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공계인들을 위한 저희 공약 같은 것들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렸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 우리 국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SOC 남발하는 건 좀 어렵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간에서 투자해서 진행되는 예를 들어 광주의 복합 쇼핑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민간도 일부 투자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광주의 광천 상무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안국제공항 참사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들이 해외를 드나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안국제공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항 시설을 보완하는데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과거 국제선이 운영된 적이 있던 광주공항에 국제선 기능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강기정 시장님과도 그런 부분 상의했고 그 부분에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예. 예. 통화는 아니었고 이제 뭐 시차가 있다 보니까 서로 메신저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유상범 의원이 말씀하신 거랑은 좀 반대 방향의 이야기를 하셨다. 예. 그래가지고 홍준표 시장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기대를 너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제가 뭐 배우자 토론 얘기해가지고 제가 반농담 쪽으로 제 앞에 있으면 혼내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진짜 그런 농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농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선거는 사실 누가 대한민국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선거이고요. 저는 솔직히 배우자 토론이라는 게 어떤 목적인지 알 것 같은데 성사될 리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게 지금 후보자 토론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 그런 게 왜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보자 토론이 지금 3회밖에 진행 안 되는 것도 유권자의 선택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약간 제안을 수정해가지고
후보자 토론을 많이 하자는 식의 제안이 하는 게 정공법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지난 한 일주일 정도 김문수 후보에게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간 동안에 많은 확장성을 가져가는데 실패했다고 국민의힘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인사들과 함께 오른쪽 텐트를 치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상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행보가 오히려 중도층의 표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자유통일당 및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취재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 목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 예. 공약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최저임금 공약 관련해서 네. 지역별로 차등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프랜차이즈 같은 거나 PC방이나 뭐 약국 이런 것들 대부분 지역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등이 있으면 지역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차등을 저희가 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유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단체장과 지자체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일정의 조정폭을 두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내려갈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그러면은 지방의 경제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요. 지역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를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정책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지 오른다 내린다에 대한 방향성이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정치 성향별로 본다 하더라도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분들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이런 호남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키려면은 아마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낮춘다 올린다를 가지고 속단해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오히려 지방자치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손해볼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호남에서 민심이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호남에 투자를 하시는 배경에 대해서 아무래도 호남 지역에 있어서 저희가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개혁신당은 잘못한 일 자체가 뭐 없고요. 그리고 또 항상 5.18 정신이나 이런 것을 살리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뭐 계엄 국면에서 범보수 세력에 대한 반감이 들 수 있는 지점은 있다 생각하더라도 뭐 개혁신당 차원에서는 저희가 호남 민심에 접근하는 데 어떤 장애 요소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일 혹시 그 광주 전야제 못 오신 건 혹시 어떤 일정이 있으세요? 뭐 그전에 저희 뭐 전야제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작년만 해도 우리 참석하고 다 했지만은 이번에는 전국을 다니는 선거기 때문에 일정 조정 과정 속에서 저희가 5.18 기념식 자체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올해 전야제는 뭐 다른 일정으로 좀 대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5월 초에 이미 5.18 영령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 당원들이 1027통의 편지를 써서 5.18 그 민주묘역에 하나씩 놓아드리는 그런 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5.18에 대한 저희 개혁신당의 입장이나 진정성이라는 것은 다른 정당보다 오히려 더 광주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예. 아까 광주시의회에서 이제 그 단일화 이제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전 대선에서 이게 정의당도 이제 비슷한 길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관계가 이제 단절되면서 이제 총선에서 약간 약간에서 원해준다 해당하는 결과를 나왔는데요. 혹시 그 아직 이제 미래 의리긴 한데 그런 가능성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저는 정의당이 솔직히 정당으로서 원내에서 이제 자취를 감춘 것은 그들이 과거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의 역할을 할 때와 다르게 지금은 소수자 정치를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이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꾸고 노동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들의 정책적 선택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뭐 단일화를 안 해줘서 잘못되었다 이것도 너무 좁은 의미의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다 공개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장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그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진 같은 거요.
저는 그 공간이 그 사진만으로는 어떤 공간인지 확단할 수 없었다. 이게 제 개인적인 평가고요. 그 공간에 방문했던 다른 기자분들의 전언을 들어보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 룸살롱으로 표현되는 공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단란주점 형태인지는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지금 암시하는 것이 고가의 어떤 주류를 접대받았느냐라는 접대 가능성과 아니면 거기서 뭐 다른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두 가지를 보고 있을 텐데요. 적어도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아까 그 정도 인식이지만 행위에 대한 입증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거나 아니면 법원 내 감찰 조직 등에다가 그걸 빨리 공개해서 이런 의혹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봐야 되는 게 이게 되게 모순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 정책 이런 것도 막 보다 보면요. 놀랍지만 20대 때 여러분이 취업하고 싶을 때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 그래요. 취업한 이후에는 지원하지 말라 그래요.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비정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아까 임금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일자리를 찾는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일자리를 찾은 순간부터는 임금을 높여주세요. 가요. 그 두 개의 복합적인 목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여기에 대해 제가 만약 판단 내린다면은 제가 뭐 일자리 늘리면 내린다. 아니면은 처우를 높이려면 임금 올린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그걸 민주적인 결정을 하라라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뭐 대구에 구청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높이는 게 유리하다 생각 높여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방 무조건 낮추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전남대에서도 한번 반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맨날 최저임금 올리자 그러잖아요. 근데 광주는 전부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광주의 구청장이 이걸 올린다 그럴까요? 내린다 그럴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지역 사정에 보면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있겠지만은 민주당은 당론이 올리자는 건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올리는 방향으로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영업자의 목소리도 분명히 이제 유권자들이니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너무 올리진 않겠는데 근데 우려되는 거는 그게 30%잖아요. 네. 그 폭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조금 저는 지금 이미 대구에서 거의 30% 감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공약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방과의 격차 그래가지고 지방이 낮아진다는 걸 상정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 단체장들이 어떨지가 제일 궁금해요. 민주당 단체장들이 계속 올리자 했는데 올릴지 낮출지.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 한편으로는 정말 지자체장을 잘 뽑아야 된다 이제 그러면은 지자체장 지금 우리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경우 많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지자체장을 잘못 뽑으면은 최저임금 한번 잘못 정했다가 나락갈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이래 가도 욕먹고 이래 가도 욕먹으면 그냥 동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후보님 너무 네. 진짜지만 네. 그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공약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한테 돌리려고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 게 민주당이 항상 지방자치에 대해 갖고 있던 얘기 뭐냐면요. 지방자치를 강화하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권한을 이양하고 세수도 이양하고가 민주당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준석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책임하다 그러면은 얘네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실 함정이에요. 네. 만약에 최저임금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아니, 니네 올린다 했잖아. 니네 자치단체장 올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답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지방자치에 너무 많은 걸 떠넘기는 게 아니고 니네가 맨날 지방자치 확대하자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뭐라 할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돈 벌어서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했거든요. 네. 저는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생각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아마 오도가도 못한 상황에서 물어보지도 못할걸요. 생각보다. 원영국 후보님이 아마 그냥 진보정당의 색채가 강한 분이니까 물어본 거지. 사실 그저께 토론에서 몰랐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공약이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이거 잘못 밟았다가는 지뢰받치다는 거 아니까. 왜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정하고 가야 돼요. 소득주도 현장을.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 세율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주식에 대한 소득세. 그런데 이제 해외 주식은 우리가 증권 거래세를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뭐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국내에서도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종합소득세랑 같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로. 그래서 한 14% 정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해외 주식 소득도 어느 정도 분리과세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 무과세는 안 되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술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 네. 네. 협력 들어오는 리버터 같은 데는 네. 미국에서 리버터 통신장치가 발견됐고 그 킬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거를 스위치를 껐다 키면 사실 대한민국의 전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제 CATL도 상장했고 특히 우리 국내 배터리나 화학업계가 많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대놓고 친중 스탠스를 취할 건데 혹시 후보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나요? 제가 그래 정확히 그 뭐지 풍력 발전하는데 자꾸 이렇게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높은데 하려는 이유가 중국 도와주려는 거냐 물었더니만은 다 친중몰이 하시려고 하는데 이 답변이 이게 뭐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러니까 친중몰이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니까 정상적인 답변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수치를 딱 떼가지고 60몇 %가 중국산 제품이고 뭐가 몇 %냐 이렇게 했는데 친중몰이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뭐 피해의식이 있으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극단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발언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이 만약에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가지고 공급한다. 그거는 저의 자유무역에 대한 관점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보적인 위협이 되는 제품을 우리한테 꽂아 넣으려고 한다? 그거는 당연히 이건 악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철저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고. 안구와 경제는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저는 분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저는 안구에는 이제 오로지 자본의 논리로만 따지고 저는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 정치나 경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저는 처음에 후보님 더 지니어스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 그때 마음이랑 지금 마음가짐이 똑같으신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 더 지니어스 할 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정치 한 상태였는데 이제 제가 그냥 방송 좀 하러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지니어스를 먼저 보신 분은 왜 예능인이 정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윤종신 씨가 노래 부르지 뭐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비슷한데 2016년 돼가지고 이제 그때 총선이 됐을 때 2015년 지니어스였고 16년 총선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정치를 좀 너무 오른쪽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그래도 개혁적인 목소리 내보고자 이제 정치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원래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교육봉사하는 활동을 많이 했어가지고 교육 쪽의 역할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선거 제대로 해볼까 해가지고 제 고향이 상계동에 가서 우리 안 대표님을 떨어졌죠. 그때 안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큰 정치인이셨으니까 그때 처음에 한번 가서 저희가 선거 처음 치러봤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그게 벌써 한 10년 됐네요. 지금. 예, 둘 다 지금은 다른 지역구 예. 하고 있죠. 공교롭게 또 그런데 또 경기 남부에 가까운 지역에 서로 이제 또 하게 됐어요. 또. 하나만 더. 예,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역대 정부를 보면은 행정부처의 뭐 인사들을 이제 임명할 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좀 임명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역관제 영역이 좀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당선되시면은 행정부처 이제 인사들을 어떻게 꾸리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그 위에 3부총리를 두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13개 부처는 전문적인 인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보고요. 3개의 부총리는 좀 통합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외교 같은 경우도 외교, 안보,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통일 이런 걸 다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도 과학과 교육과 그리고 뭐 이 국토 발전 이런 걸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전략부총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칸막이가 이제 하나에만 전문적으로 꽂힌 사람들은 이 정부를 이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융합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위에 부총리급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역관제를 엄청 나쁘게 보시진 않아요. 근데 그 융합적인 마인드라는 게 정치인들한테 발휘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비즈니스를 좀 했던 분들 중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너무 국민의힘 측의 언플이 심하고 그 언플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문의가 오고 그래서 실질적인 선거 준비가 지장받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핸드폰에 이제 통화는 다 차단을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혹시 언론인들께서 소통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저희 대변인들이나 또 저희 비서실장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건 또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뭐 단일화 관련 질문 이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또 상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이 기관들의 연합체인 NBS 조사에서 이건 가상번호 면접 조사니까 상당히 정확한 조사일 텐데 10%대의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 토론 이후로 한 주 동안에 한 3% 정도의 순상승이 있었다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자체조사 얘기도 던지셨는데 자체조사는 조금 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 미래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바라는 아젠다들이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복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부 효율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젊은 세대가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 또 그리고 뭐 여러 영역에서 회사에서도 겪어오고 있을 가스라이팅에서 좀 자유로워지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너는 젊으니까 좀 기다려. 너는 어리니까 안 돼. 이번엔 네 기회가 아니야. 다음번에 밀어줄게. 이런 모두 다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으로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을 그리고 부상을 막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보수 진보 막론하고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제 포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일화 얘기 아무리 해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완강한 것이 그런 과거의 문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낼 수는 없다는 그런 인식 때문입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TV 토론도 있고 단일화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 주에 좀 예상하시는 목표치 아니면 좀 달성하시고 싶은 목표치가 있으신가요? 지난 TV 토론이 이제 일요일에 있었고, 그래서 아마 주말이라서 시청률이 조금은 뭐 드라마 등의 경쟁과 이런 것 때문에 좀 높지 않았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번 TV 토론은 더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난 TV 토론은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침대 축구를 구사해서 웬만한 내용엔 답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뭐 극단적이라느니 뭐 단순하지 말라느니 이런 얘기로 튕겨내려고 하다가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혼낸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뭐 제가 알기로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본인이 그런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로 토론을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저에게 뭐 네거티브도 시도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전략은 이미 간파됐고 또한 뭐 자신있게 대처할 것이고요. 원래 그렇게 큰 기술 걸다가 되치기 당하면은 더 처참한 것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경인방송 이자원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제 타 후보님들하고 좀 다른 행보를 계속 걷고 계시는데 네. 후보님께 청년이란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인천 지역에 오신 만큼 인천 지역 관련된 공약에서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을 특별히 많이 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미래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계속 그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 지역 현안들은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제가 뭐 3년 전에 유정복 시장 선거도 독고하면서 이 지역의 SOC 사업이나 현안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열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TV 토론에서도 지적했듯이 뭐 이재명 후보가 그런 거 하고 다니면서 제2중앙경찰학교를 여러 곳에 복수 공약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외에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중복 공약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서 저는 인천 지역의 그런 인프라가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서 성장하길 바란다라는 말을 했다면은 저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획되었던 대로 국제도시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많은 기업의 헤드쿼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중국과 홍콩의 그런 최근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아시아퍼시픽 헤드쿼터로 옮기려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 지난 2,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천의 미래는 국제도시화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것에 가장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틀리신 기자님, 네. 오늘 함익병 단장님이 50대 남성들은 룸사롱에 안 가본 사람이 없다라고 발언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익병 원장이야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뭐 병원을 크게 경영하시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본인과 주변인들의 경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함익병 원장도 그런 말씀하실 때는 뭐 그게 자발적으로 그런 곳에 간다기보다는 비즈니스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북한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함익병 원장이 이야기한 것도 지기현 판사의 그런 일탈 행위를 넘어서 뭐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도 지적하겠다는 취지로 좀 보이고 그 지적할 만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공개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양양자 선대위원장이 당권 거래 누군지 안 밝히면 자작극이라고 하겠다고 했는데 밝힐 의향 있으신지 이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제가 양양자 의원님과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양양자 의원님이 불편하실 수 있는 내용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저는 마찬가지로 뭐 그런 이야기가 뭐 저희 이동훈 공보단장한테 들어갔던 내용을 이동훈 공보장이 얘기한 거를 무슨 폭론이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친한계라 이런 쪽에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선거 기간 중에 그게 뭐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데 너에게 당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뭐 제가 알기로는 와서 제발 당에서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 정도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소위 말하는 친한동훈계 인사 중에 일부는 이거를 지금 대선 과정 중에 자당 내에서의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구제불능이다. 대선 과정인데도 그 안에서는 당권 투쟁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제가 확인했고, 예, 저는 뭐 그분들의 뭐 소위 말하는 내부 갈등에 우리 개혁신당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 뭐 이동훈 군보단장이 그들끼리 당권 싸움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단일화라는 이런 정치공학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제안 유사한 것도 있었지만은 전혀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 그것을 그냥 자기들 당권 싸움에 이용해서 친윤 공격한 데 쓰는 전직 당대표도 제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 그 당의 당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당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 동의하거나 아니면 이럴 계제도 아니고 저는 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본인이 그런 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어떤 접대나 아니면 일탈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뭐 확단할 만한 역치를 넘은 그런 정황이 나오진 않았다. 뭐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것이 진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청탁이었거나 아니면 접대가 있었다라는 사실 등은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빨리 저는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언론인 중이니까 나중에 말씀 주시죠. 예. 본인 발언에 대한 함익병 위원장님 자체적인 책임은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함익병 원장의 발언이 매우 개인적이고 그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직위가 선대위원장, 네. 선대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은 무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보님의 책임. 선거 때 보면은 그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 분들이 당 선거 대책 기구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시고 특히 개혁신당은 이번에 좀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비정치인 출신 선대위 관계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발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분들을 모신 후보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잘 안내하겠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학식 먹자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공학대학교가 가장 많은 참여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학생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선거 마지막 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자발적인 이벤트로 참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좋은 민주주의의 형태이다. 정치인들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일정 외에도 본인들 소환하는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고민, 특히 이런 아주 좋은 공학계열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투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유권자분들 정말 이번 선거 중요합니다. 모두 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그래도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 네.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질문 관련해서 후보님이 계속 유세에서도 말한 마이코리아와 굉장히 네. 기대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지 선언을 공표했던 것은 당연히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매우 이재명 후보의 위신이 추락하는 그런 해프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정치를 하고 또 그리고 뭐 외교나 이런 현장에서 보면은 중간에서 본인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브로커들이나 이런 분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함께 일하시는 브로커분들은 매우 일의 정확성이 낮고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외교, 통상, 투자 문제를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은 하루빨리 반성하고 뭐 선거가 끝나고 이걸 해명하겠다느니 국민을 우롱하는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학식 먹자 근래 안 하다가 마지막 날이 오늘 찾았는데 날짜에 따른 이유가 있나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유세 현장에서 우리 한국공학대학교의 학생 중 한 분이 저에게 한국공학대학교에 참가 신청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오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월요일에 가겠습니다라고 답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혹시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상 이준석 후보한테 좀 사퇴를 하고 한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국민의힘이 오합지졸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당의 메신저 또한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김재원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준석이 던지는 편 휴지 조각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생도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주류인 당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뭐 연대니 단일화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부로 저는 윤석열, 전광훈, 황교안, 결국 계엄과 그리고 지금까지 태극기 부대, 부정선거가 총출동해서 지원하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과연 보수는 이번 선거에서 계엄과 부정선거와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삼위일체로 이 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태극기 부대에서도 자유로운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저 이준석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사실 후보님께서는 지금껏 동탄 모델로 승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미랑 분석에서 뭐 어차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노력하는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수 진영, 범본부 진영에 대한 먹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엄, 부정선거, 태극기 부대의 3위일체를 보수 진영에 더 씌우는 상황 속에서 저희도 항상 승리를 위해서 오늘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 골든 크로스니 이런 전혀 현재 객관적인 데이터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권자에게 단순히 뭐 아까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했던 것처럼 이준석에게 가는 표를 조금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느니 이런 전혀 진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에 매우 실망했고 저는 그것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지난 선거운동 과정 중에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인 면을 지적하거나 이재명 후보의 도덕적인 면을 지적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준석이 다 했지 김문수 후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준석이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해서 피투성이가 될 때 혼자 고고한 척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자세로 선거를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한 행태,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어떤 보수 진영의 비겁하고 그리고 또 무임승차만 노리는 그런 웰빙 행태를 저는 비판하고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 보수 진영의 초승달이 차오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시드머니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선명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유권자께 드렸습니다. 예. 그 선거 초반에도 많이 신경 쓰셨는데 오늘도 지금 대구를 이제 끝나고 가시잖아요. 네. 이유가 좀 어떻게 되시고 마지막으로 왜 대구로 하시나요? 저는 사실 동탄 유권자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다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 주말에 그래서 동탄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오실 수 있는 시점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정말 구태 3위일체의 보수를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보수로 바꿔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거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6월 3일이 바로 제가 대구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설 공간에서 탄핵의 강을 넘고 새로운 보수를 세워내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대구 시민들께 많은 공감을 받았던 날입니다. 만 4년이 지나서 공교롭게도 날짜가 비슷한데 저는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경북의 시민들께서 선명하게 계엄과 그리고 탄핵과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오명을 뒤집어씌운 보수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보수로 가야 결국 보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그 단일화 계속 필수하고 계신데 오늘 아침까지 김문수 후보와의 만남과 좀 찌라시로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그런 찌라시나 아니면은 밭글에 대해 가지고 언론인분들께서도 면역이 생기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뭐 몇 시에 이준석을 만나기로 했다, 이준석 일정이 비어있다 이런 것들 밖글로 돌리면서 끝까지 그런 분위기를 기사로 쓰시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애처로운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저와 같이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성범 의원님 정도와 간헐적으로 제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소통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인사와는 어떤 소통도 하고 있지 않고 신성범 의원님께도 꾸준히 저는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법치주의가 사라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바꿔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재판 절차나 이런 것에도 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피한다든지 기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 본인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자는 독재자가 아닌 무엇으로 불러야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는 독재자가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찌라시에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본투, 흡수 아니면은 뭐 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선거 후에 좀 대응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보통 하다못해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뭘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찌라시를 유포하거나 아니면은 하는 경우에는 뭐 금지된 행동이긴 하지만은 내부 조사 결과라도 여기저기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지금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찌라시 전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도 내부적인 어떤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미래에 투자하는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소중한 한 표를 저 이준석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거 기간에 학sinh 목자 여러 번 진행하셨는데 꾸준히 해오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학교별로 너무 학생들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바라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고민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온 한국공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은 대학교이고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취업률이 가장 좋은 대학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잘 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가 항상 정치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제 그 의견을 반영해내도록 하겠습니다.